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납세 담보 제도라는 겁니다. 국가가 관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물 위에 담보 물건을 취득하고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의거해서 관세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를 말을 한다. 이게 어떤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시죠? 물품을 수입을 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 물품 자체를 가지고도 담보로 삼을 수도 있겠죠. 세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세금 내지 않으면 이 물품도 통관시켜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별도로 이제 그 납세 담보 제도를 그러니까 담보를 따로 받아서 이 담보를 설정하고 나서는 이 물품을 그냥 통과시켜주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재수출 조건부 면세 같은 어떤 조건부 면세, 조건부 감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감면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 나중에 이행이 완료되면 다시 담보를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현금, 그다음에 뭐 납세 보증 보험 증권, 뭐 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의 종류 보시면요, 금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금전이에요. 금전. 그러니까 특정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두는 거죠. 그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만큼을 납부를 합니다. 그만큼, 예를 들면 그 세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관 정하고 있는 계좌로 입금시켜 놓고 나중에 다 완료되면은 그 담보 해제 신청해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내가 100만 원 입금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채, 뭐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 보험증권, 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금전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2번 과세 가격의 결정의 개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봤던 것 중에 관세의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한 가지로서 과세 표준이 있었는데요. 과세 표준을 가지고 과세 표준 중에서도 종가세,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에는 과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가격.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한 가격을 말을 하는데요. 과세 가격하고 수입 물품 뺄게요. 그냥 신고 가격. 신고 가격하고는, 그러니까 수입 신고 가격하고는 같은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1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해외로부터 구매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과세 가격은 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원칙이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지급 가격이란 말을 쓰거든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실제 지급 가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구매 가격 또는 거래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다가 이것만 놓고 보자니 빠지는 금액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은 이게 맞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할인을 적용받았다든지 아니면 운임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산 요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거 해당하는 금액은 더해서 이 전체를 과세 가격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산 요소 같은 경우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운임과 보험료가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CIF 가격을 가지고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출국에서 물건을 수입국까지 보내는데 여기 수입항까지 도착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여기 도착한 이 가격만큼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IF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에다가 운임에다가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운임이랑 보험료도 가산 요소로 봐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 같은 거 있어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뭐 판매 수수료 이런 게 나오겠죠. 이거 관련해서 즉 실제로 내가 지급한 가격은 이게 맞긴 하지만 별도로 이제 중개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치면은 중개인한테 지급한 수수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르게 얘기해 보면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이 물품을 이 가격에 구매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포장비, 용기비 이런 것이 있어요. 포장비, 용기비 같은 경우는 이 물품을 여기까지 운반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권리사용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권리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비용을 말을 하는데 로열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특허권료, 뭐 상표권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반대로 말해보면 이 해당되는 로열티, 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이 물품을 구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사후 기속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후 기속이익이 뭐냐면요. 수입을 하는 물품의 가격은 이거긴 하지만 실제로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그 통관 이후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즉 수입자가 투자한테 돈을 따로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후 기속 이익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마지막 한 가지는 생산 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산 지원비.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위탁 가공 거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그 수출자, 그러니까 그 생산자라고 할게요. 수탁자. 여기가 위탁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물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수출자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물품을 구입하는 수입자가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그냥 이 수출자가 만든 생산한 물건을 그냥 구매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위탁, 수탁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원부자재 같은 거 있죠. 원자재, 부자재 같은 것들을 공장에 보내주고 그 공장에서 생산만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해가지고 완성된 물품을 여기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죠. 수입자 입장에서는 완성된 물품이 수입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완성된 물품에 대한 가격을 일반적인 그런 구매 형태로 한 것이 아니고 원부자재를 이렇게 보내주고 생산만 받은 물품을 다시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탁 생산 거래, 위탁 가공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수입자는 그러니까 여기 수탁자한테 물품 가격 전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는 인가공비라고 하는 것만 지급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산했던 수탁자 같은 경우에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를 모두 공급받았기 때문에 부담한 비용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생산했던 인가공비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자가 지급했던 이 물품을 수입함으로써 지급했던 금액은 인가공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아까 봤었던 실제 지급 가격이 상당히 낮겠죠. 이거는 이대로 인정하면 안 되고 여기 플러스 생산 지원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추가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산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물품이라든지 용역 같은 거 있죠. 용역이라 하는 것은 여기 수입자가 직접 그 해외 공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기술 전수해주고 관리를 하고 용역의 활동을 한 것이 있으면 그 비용도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르게 말해보면 그러한 물품이나 용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물품 가격이 수입 신고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항목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생산지원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금형비 같은 겁니다. 금형비.
뭐 자세한 거는 기본 이론 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금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틀을 찍어내는 것을 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형을 제공해주면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틀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형 같은 것들 여기 보내주고 나면은 금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생산된 물품을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금형비 자체가 원래는 그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공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이 이제 감소가 될 거잖아요. 감액이 된다고 치면은 당연히 금형비도 원래 그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그런 구매 가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금형을 제공해서 물건을 구매를 했다, 생산된 물건을 구매했다고 치면은 원래 만들어진 물건이 100원짜리 물건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원래 여기 수탁자가, 그러니까 수출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제조 필요한 것도 다 구매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100원짜리 물건인데 이거를 여기 있는 그 수입자가 금형을 제공해 주는 게 되면서 금형비가 예를 들면 한 20원 정도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0원짜리 물건에서 20원만큼을 이 사람이 부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한 것만큼은 80원 정도만 판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80원 정도에. 그러면은 100원짜리 물건인데 80원에 구매를 하게 된 거잖아요. 왜곡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금형비 자체를 여기 80원에 추가해가지고 100원짜리 물건으로 만들겠다. 실제로 지급을 100원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80원에 지급하는 건 알겠는데 세금은 100원짜리 물건으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그 화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내가 80원 주고 샀는데 왜 나는 100원짜리 물건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과세 가격을 산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방법과 과정들을 관세 평가라고 합니다.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을 관세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2차 과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1차 과목에 회계가 있다고 한다면 2차 과목에는 관세 평가가 가장 그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게 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 평가 방법 나와 있는데요. 1평가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실제 지급 가격에다가 가산 요소를 더하는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나머지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2평가 방법부터 해가지고 6평가 방법 순서대로 내려가게 되는데, 2평가 방법은 이 수입되는 물품하고 이 물품은 아니지만 이 물품과 동질의 물품을 판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이 물품은 80원에 들어왔는데 얘랑 동질 물품을 보니까 100원짜리 물건이 들어오고 있더라. 그러면은 그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평가 방법이고요. 그거랑 유사한 물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3평가 방법. 그 다음에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다는 게 뭐냐면 수입한 시점이 아니라 수입을 하고 나서 국내 판매가 될 거잖아요. 역산하겠다는 거죠, 역산. 그러니까 국내 판매된 가격이 예를 들면 여기가 150원 정도에 판매가 됐다고 치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 수입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들이 있겠죠. 뭐 내륙 운송비, 뭐 판관비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뺐더니 여기 가격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5평가 방법은 처음에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발생한 비용들을 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인 뭐 재료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조 원가, 그다음에 노무비, 뭐 제조 간접비 다 포함해서 이 가격을 가지고 수입신고 가격을 산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4평가 방법이나 5평가 방법은 사실 순서가 없기는 합니다. 얘만 유일하게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1평가 방법에서 순서대로 가면은 6평가 방법까지 뭐 1이 안 되면 2, 2가 안 되면 3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4평가 방법이랑 5평가 방법 4랑 5는 사실상 좀 서로 반대편의 입장이 있는 것 뿐이고 산출하는 가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4로 가든 5로 가든 그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평가 방법이 안 되면 2로 가고 2평가 방법이 안 되면 3으로 가는데 3평가 방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4로 가도 되고 아니면 5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1부터 5평가 방법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산출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기타 방법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 참고로 말씀드려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세액의 확정이 있는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죠. 신고납부랑 부가고지. 신고납부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결정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대상은 부가고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 물품. 사실상 모든 물품이 신고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다만 부가고지 대상으로 딱 정해진 물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빼고 나머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액의 심사 같은 경우는 기본 원칙적인 부분이 뭐냐면 신고한 후에, 그러니까 수리가 된 후에 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후 심사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후, 사전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수입 신고 수리 전이냐 후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수입 신고가 되고 나면 세관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고 수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사라고 하는 것이 사후 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그 적정 여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세관에서 이제 신고서 기재사항하고 수입 신고서 나와 있는 기재사항하고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의무사항 같은 것들을 단순히 그냥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확인 정도. 이게 심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칭은 심사란 말을 쓰는데 이게 심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확인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사후 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과세 가격의 적정성, 그 다음에 품목 분류의 정확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업체가 세금을 정확하게 낸 게 맞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후심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관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만 하는 제도고 수리가 되고 나서 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요. 이거를 사전에 하게 되면은 통관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일단 수리 먼저 시켜넣어서 반출 먼저 하게 해주고 나중에 적정 여부는 사후에 심사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관세, 내국세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이라든지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이라든지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뭐 불성시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 변동이 큰 물품,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도 이게 일반적인 물품은 아니라서 수입신고할 때부터 이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과세관청인 세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사후심사 원칙을 무시하고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가격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 정정 나오죠. 세액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납세 신고라고 하는 제도 기억나시죠? 납세 신고 말고요. 신고 납부 제도를 얘기해 볼게요.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신고 납부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에 관한 신고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수입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게 그 납부를 나쁘게 생각해 보시면은 납세 신고를 하고 난 한 건에 대해서는 납세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부를 하게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입 신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좀 오류가 발생했다. 뭐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있다거나 아니 부족하게 납부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세금을 정정해야 되는데 수입 신고했던 내용을 정정해야 되는데요. 정정을 하려고 봤더니 아직 납부가 안 됐다. 고 할 수도 있겠고요. 납부를 먼저 했다. 납부를 하고 나서 알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납부를 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액 정정입니다. 납부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보정 신청하고요. 수정 신고가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납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보정 신청이나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 기한이 하루밖에 안 주어집니다. 이건 사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취지는 알겠어요. 빨리 돈을 내라. 그러니까 부족한 거 알았으면 빨리 돈을 내라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짧다는 거죠. 사실상. 정정한 달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많이 놓쳐버리게 되면은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업체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직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세액이 바뀌는 게 있으면 바뀐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납부 기한은 당초의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수입신고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부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15일이 원래 되는 날, 여기 만약에 6월 1일 날 잡혔다고 하면은 6월 16일 날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하면, 그렇죠? 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 납부되기 전, 예를 들어 그 정정을 6월 한 10일 정도 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그러면은 정정한 날 다음 날이 아니라 아직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 16일까지였기 때문에 16일까지만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 납부를 먼저 했다고 치면은 납부한 날의 다음 날, 예를 들면 6월 17일 날 정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정한 날의 다음 날인 6월 18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 수정 나오죠.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납부를 한 이후에 그 세액을 정정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세액을 정정한다고 했을 때 육 개월의 이내인 것은 보정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정 기간 안에서 만약에 정정을 했다. 그러면은 보정 신청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경과해서 하게 됐다고 하면은 이때는 수정 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수정 신고를 하든 보정 신청을 하든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원래 정정을 하게 되면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과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뭐 납부 불성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을 부과를 시키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날부터 빠른 기간 안에 정정을 하면, 즉 보정기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만약 정정을 해서 그걸 처리하게 되면 그걸 보정신청이라고 봐서 이거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라고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다만 이자는 받겠다. 그리고 저희가 보정이자라고 하는데 보정이자는 받는데 이게 훨씬 더 저렴해요. 가산세는 훨씬 크거든요. 가산세랑 보정이자를 비교해 보면은 보정이자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빨리 정정을 하면 그만큼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6개월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이제 수정신고로 변형이 되면서 가산세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정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보정이랑 수정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적게 낸 거죠. 원래 120원 내야 되는데 100원밖에 안 냈기 때문에 20원만큼은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세액의 정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세액의 정정은 부족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만 있는 게 아니고 과도 있었거든요.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적게 낸 경우에 그것을 바꾸는 것을 의미를 했던 거고, 보정이랑 수정은 둘 다 이제 부족세액을 말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액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과다하게 납부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경정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경정 청구.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쉽게 말하면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환급 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급 전에 제가 세금을 좀 과다하게 납부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거고요. 세관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경정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최초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2개월까지 결정을 내려서 경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관장의 경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경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과다 납부세 말씀드렸는데, 과다한 것도 포함되지만 적게 납부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고 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라고 나와 있죠. 여기 헷갈리는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순서로 따지면은 신고 납부한 세액이 중간에 가야 되고요. 납세 신고한 세액이 맨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납세 신고했다는 것은 아직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납부하기 전에 납세 신고한 세액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고 나서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정 청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하게 납부해서 세관한테 확인 요청을 받은 거,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보면 납세 신고는 과부족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는 부족 세액만 되고요. 경정 청구 같은 경우는 과다 세액만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합쳐서 여기 보시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관장은 경정을 할 수 있다. 언제까지? 2개월까지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고지 보겠습니다. 부가고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신고 납부 제도가 이제 원칙적인 거긴 하지만 이거를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면은 세관에서 부가고지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처음부터 세액을 세관장이 결정해서 고지를 하면 납세 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고지된 세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를 부가고지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그 사유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4번 같은 경우도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부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스스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게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못 정확히 산출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은 세관에 이제 부가고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굳이 스스로 납부하는, 신고해서 납부하는 건데, 정확하게 금액 모르겠으면 낮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은 가산세가 발생을 하겠죠. 나중에 추징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확하게 세금 납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8번에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관세법에 따라서 이제 납세 의무자가 해야 되는 의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수입신고, 신고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납부도 정확하게 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과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징수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보시면은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때 부과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다하게 납부된 거에 대해서 환급 신청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 안 해요. 세관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원래는 더 많이 걷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불성실한 걸 볼 수 있긴 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부족세액이 발생하게 됐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 아까 제가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수정신고부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정신청권의 경우는 보정이자로 이제 그걸로 쉽게 말하면 통쳐지는 거고요. 수정신고를 하게 됐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고,
기본적으로 밑에 보시면 그 계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뭐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부과가 돼요. 두 가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근데 웃기죠?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납부도 똑같이 진행될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120원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잘못하게 됐어요. 100원으로 신고하게 됐다. 근데 납부를 120원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똑같이 100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으로 이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정리해보면 신고 불성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합니다. 부족세액의 일정 %. 근데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2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0원만큼만 납부를 하게 되면 부족세액이 20원이 발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20원에 대한 10%, 즉 2원 정도를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것도 무섭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더 무섭거든요. 이거는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관 입장은 이거예요. 너가 지금 세금 적게 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본 거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가야겠어 라고 하게 된 거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1 단위로 특정한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걷어가요. 경과 일수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나오는 이자를 걷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그냥 10%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납부 불성실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신고하는 금액 자체가 뭐 크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되다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신고 불성실보다도 납부 불성실이 더 커져가지고 좀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런 상황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정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밑에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말을 하고 2번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말을 하는데 그 밑에 그 1번과 2번 또 있잖아요. 1번이 뭐냐면,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 같은 게 뭐냐면 2번이 그거예요. 저희 그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거 있죠. 납부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돈 다 못 내면 딱 그 경과된 순간부터 부족세액의 3%가 부과되거든요. 그게 바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한 번 부과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납부 기한이 경과된 일수만큼 매일매일 이게 추가해서 이자가 부과가 됩니다. 그게 바로 1일 10만 분의 25의 금액만큼이 계속해서 부과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6월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6월 10일이었어요. 100원짜리보다는 100원 정도의 부족세액이 발생했다. 부족세액이라 말을 쓸게요. 부족세액이 100원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6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 전에 아마도 6월 9일날 수정신고를 했을 거예요. 수정신고한 날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되니까 부족세액 발생을 해서 6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날짜 될 때까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면 6월 11일이 되면 일단 경과된 순간부터 부족세액의 100원에다가 3%만큼의 즉 3원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경과된 일수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경과됐으면 플러스 1일 10만 분의 25에다가 부족세액 100원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원은 고정된 값이지만 6월 11일이 되면은
경과된 숫자가 2가 되니까 이만큼을 또 추가 부과하게 되고 6월 13일 되면은 이게 3이 되니까 또 이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이 기간은 5년까지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5년이라고 한다면 60개월이거든요. 그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때까지 간다는 것은 작정하고 돈 안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율 및 품목분류 나오는데요.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관세율을 말을 하고, 그다음 관세의 종류를 보면은 뭐 기본세율, 잠정세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세율이 바로 기본세율이고, 이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뭐 일률적으로 거의 8% 정도로 부과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해놓은 세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잠정세율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과 같이 표시되는 거 맞는데, 어떤 그 상황에 대비를 해서 잠정적으로 이제 세율을 낮추거나 또는 이제 인상시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세율보다 우선해서 잠정적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개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잠정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잠깐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만 부과되는 세율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 세 번째 보시면 탄력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력 관세. 이게 뭐냐면 사실 기본 세율만 가지고 국제적인 환경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를 수입하는 게 많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한 2월, 3월만 하더라도 국내에 마스크가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마스크 하나 사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때 뭐 공적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수량이 없어서 못 팔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품,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마스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권장하는 형태로 하게 됐었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본 세율만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처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 세율에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요건 자체를 국회에 두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 업무를 시행하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좀 더 맡기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유연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세율을 탄력세율 또는 탄력관세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내용 나오는데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런 것을 탄력관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방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할당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할당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세율에서 일정 만약에 수입을 권장하고 싶으면은 세율을 인하시키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걸 세율을 올려서 부과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세율을 인하시키는 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0%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제도를 두고 있었었죠. 4번 일반 특혜 관세율,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 즉 잘 못 사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 좀 혜택을 부여해주자,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좀 더 그 나라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 개발도상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수입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낮춰주게 되면은 더 많이 구매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 그 수입 국가에서 세금을 높게 부과해버리면 아무래도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입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히려 이제 저희한테 좀 장벽을 주는, 제한을 두는 경우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국가를 보호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세율을 이제 과다하게 부과를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무역 분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5번 협정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 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을 말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FTA가 있습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세율을 인하시키는 형태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기본 세율이 있기는 해요. 뼈대가 되기는 하는데
그거를 적용받는 일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조정 형태, 여기 밑에 보니까 뭐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덤핑 방지 관세, 뭐 상계 관세, 보복 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이라 하는 것은 뭐 자유시장이 아니라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좀 조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정한 무역을 하지 못하게 좀 개입을 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좀 조장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상대 국가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덤핑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 가격 이하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할까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농산물 같은 것들을 수출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국내에서, 그러니까 정말 예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국내에서 어떠한 그 쌀을 산다고 했을 때 뭐 1kg당 뭐 100원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구매를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쌀을 사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1kg당 뭐 10원이다. 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나는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한국 쌀을 사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더 저렴한 것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싼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만약에 가격이 낮게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수입되는 국가에서는 그거랑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에서 아무래도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를 높게 부과를 시켜서 그런 피해를 방지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덤핑 방지 관세입니다. 뭐 덤핑 방지 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라고 얘기를 하죠. 상계관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물품 가격을 낮춰서 수출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미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걸 좀 장려시켜야겠다는 차원으로 보조를 해준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장려금을 지급해줬다 해가지고 그러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100원의 물건을 파는 것들을 그 장려금 받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가지고 한 80원 정도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물건이 80원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불공정한 무역이다.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계관세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만큼을 이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복관세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그 불공정한 좀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다,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WTO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당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실제로 덤핑 방지 관세, 덤핑한 게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부과해버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좀 제한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도 똑같이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좋다. 우리도 그러면은 너네 물건 들어올 때 조치 취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더니 또 상대 국가에서는 좋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복관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정무역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정부 같은 그런 기관에서 개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개입을 안 했는데 시장 경제는 맞는데 그 물품의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국내 산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놔두면 국내 산업이 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조금 다른 예가 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한미 FTA 막 발효되기 직전에 막 반대가 심했던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왜 반대가 심했냐면은 특정 그 나라들마다 우리나라가 강한 품목 산업군이 있고 반대로 약한 산업군이 있잖아요.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하게 되면 FTA 체결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뭐냐면 관세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약한 것은 수입을 해서 싸게 들여오고 우리가 강한 것들은 그쪽에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더 많이 팔겠다는 목적으로 서로가 강한 것들 있죠. 좋은 각 국가들마다 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들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FTA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약세를 보이는 그런 산업군의 경우에는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미 FTA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반대를 했던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걸 그대로 개방하게 되면 우리가 더 먹기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사실은 FTA라고 하는 것들이 불공정 무역은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거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하게 된 거긴 하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상대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구제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긴급 관세 등등의 그런 탄력 관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 수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특혜 및 양호 제공 같은 경우도 국제 협력 관세라고 해서요. 이제 협력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조약이라든지 협정 등에 따라서 이제 혜택을 주자라고 서로 합의한 것이 있을 때 양호를 해주는 것을 말을 하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WTO 양호 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WTO 회원국들끼리는 좀 관세 혜택을 주자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간이세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물품들마다 세율이 다르게 결정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간이로 하나로 그렇죠. 관세, 내국세 등을 산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그냥 단일하게 세율 몇 % 이렇게 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조금 세금 더 많이 내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합의에 의한 세율. 그렇죠. 여러 가지 세율이 다른 물품들을 같이 묶어서 신고를 할 때 그 중에 가장 높은 세율로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세율을 신고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건데 불구하고 빠른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조금 세금 더 내더라도 좀 더 빠르게 통관시켜 달라라는 의미로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품목에 대해서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콩이 있어요. 콩. 먹는 콩 있죠. 이거를 두 가지 용도로 써볼게요. 식용도 있고요. 또는 번식용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식용? 콩을 가지고 번식한다기보다는 재배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재배용.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식용으로 왔을 때는 세율이 3%다. 너무 적죠? 30%이고 재배용으로 왔을 때는 세율이 5%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서 낮은 용도로 사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물품은 동일하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용도를 사후 관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품목분류. 품목분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차뿐만이 아니라 2차를 보시면은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품목분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콩도 HS 코드로 말을 하는데 어떤 통계 목적상 또는 이제 어떤 관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품목이 있다고 치면 이런 물통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요. 이 물품에 대한 코드, 고유 번호를 하나씩 다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각 국가들마다 따로따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WCO, 즉 세계관세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앞에서 이게 총 이제 단위 수는 다 각자 할 수 있는데 적어도 6단위만큼은 6단위를 저희가 호라고 부르거든요. 6단위만큼은 통일시키자. 그래서 이게 한국에 수입이 된 물건,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또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도 같은 코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상 이렇게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을 의미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개별 품목들마다 코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품목분류, 품목번호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영어로는 HS 코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액세스 코드를 결정하는 것을 품목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뭐냐면 품목 분류예요. 왜냐면 품목 분류에 따라서 이 세번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9032에 89에 9090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HS 코드 중에 HS 코드 오브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HSK라고 말을 쓰는데 10단위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4, 2, 4잖아요. 여기를 앞에 두 자리를 U, 앞에 네 자리를 호, 6자리를 소호라고 부르거든요. 96, 9032호, 9032에 89호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9032, 89에 9090의 경우에 세율이 뭐 관세율이 8%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단위, 10단위별로 세율이 다 다르게 결정돼 있어요.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 다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단위별로 세율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내가 9032, 89에 9090으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세번으로 하게 됐을 때 세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세율이 더 낮은 곳으로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됐으면은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 거잖아요. 즉 부족세액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정을 하게 됐을 때 보정 신청의 경우는 보정이자, 그다음에 수정 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 관세청에다가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품목 분류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원래 원칙은 사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심사를 하도록 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수출입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요. 나중에 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좀 분류가 어려운 것들은 일단 높은 세율로 갔다가 신고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환급을 받는 형태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관세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관세청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다른 밑에 관세평가분류원이라고 하는 그런 하부기관에다가 위임을 맡겨서요. 위임을 줘서 그 업무를 평가분류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면, 환급, 분할 납부 등 보도록 할게요. 감면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감해준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감면 분류가 나오는데 무조건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면세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 조건부 감면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감면세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수입 당시에는 감면 적용을 해주는데 그게 그 사후관리기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기간 안에 실제로 그 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살펴본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수출 면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재수출 면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세나 부가세 같은 경우는 소비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특정 국가에서 소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재수출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에 수입이 되기는 해요. 국내에 수입이 되기는 하는데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수출이 되고 수출된 국가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된다고 가정해 보면 일단 소비세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수출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수입할 때 발생하는 그런 세금들, 관세, 부가세 등을 면제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면제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조건부이기 때문에 재수출 이행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재수출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수출이 완료돼야지만 이상 없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기간 안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게 되고 플러스 의무 이행을 다 안 했다.
라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류들은 기본 수업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관세 감면을 받는 것은 아까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후심사 원칙에 예외적인 거 있었잖아요. 사전심사 원칙 중에 보시면은 감면을 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세액심사를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감면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래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입신고가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물품이 보세구역, 그러니까 보세창고에서 아직 반출되지 않았다. 반출됐다는 것은 이 물품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수입신고 수리된 건 맞지만 해당 창고에서 반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 15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가고지를 해서 관세에 징수를 당하는 경우, 추징을 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5일, 그러니까 부가고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다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를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입 당시에 감면 적용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수리 후에 추징을 당하게 됐네요. 추징 사유가 뭐냐면은 과세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추징을 받게 됐다라고 부적정의 이유로 그렇게 추징을 당하게 되면은 감면을 일단은 배제시키거든요. 감면 적용을 배제시켜 놓고 세금 추징했다가 다시 재감면을 하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는 5일 이내로 해야 된다. 이 기간 넘기면 재감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환급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관세 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관세법인데 관세법에서 당하고 있는 환급 종류가 있어요. 뭐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환급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 일단 납부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감면의 경우는 환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면은 안 낸다는 거고요. 안 내거나 적게 낸다는 것이고 환급은 냈던 거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환급 같은 경우에 관세법의 경우에는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그 관세 환급금의 환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오납급에 대한 환급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또는 잘못 납부한 거죠. 과납, 오납.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관한테 돌려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라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위약 환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계약을 어긴 계약과 다른 물품이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그 물품을 다시 돌려보내고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형태를 위약 환급 또는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품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물품을 확인해 봤더니 이게 계약했던 내용하고 다른 물품, 즉 불량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물품이 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돌려보내고 나서 돌려보낼 수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처음에 수입했을 때 발생한 세금들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세 같은 경우는 소비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소비하려고 물건을 샀지만 실제로 소비하지 않고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관세 돌려달라, 즉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경우에도 이제 기본 수업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의 권리 및 불법 절차를 볼 텐데요.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